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이 좋아질 때 따라서 좋아지는. 근데 그 낙수 효과가 옛날엔 글로벌리 나타났었어요. 지금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투자해도 될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흥국을 지금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투자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전쟁은 반도체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투자하고 반영을 해본다면 신흥국 투자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가 그 양적 완화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 장세가 올 때 반드시 신흥국이 좋아지는 장세를 동반했었습니다. 과거 직전번에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들어가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신흥국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실적 장세를 기다리고 실적 장세를 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016년도에도 하반기부터 신흥국이 좋아지기 이전에 2015년도 하반기, 2016년도 상반기에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유행한 말이 2016년도 상반기에 생긴 말이 프레지 5라는 거예요. 신흥국 5개국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아니라 IMF가 이번에 4월 달에 낸 보고서 제목이 Managing Divergent Recovery입니다. 다이버전트는 차등적인, 차별적인, 리커버리는 회복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차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매니징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비해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트 리커버리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유는 백신이에요. 다이버전트가 일어나는 이유. 지금 벌써 이미 차별화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어요. 공연, 모든 거 이제 오픈됐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마스크를 더 써야 돼. 이게 다이버전트예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는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앞으로 하반기는 아주 5, 6, 7, 8, 9 너무 이제 다이버전트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IMF가 제목 자체를 그렇게 잡았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 차별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투자해도 될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흥국을 지금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트 리커버리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아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GDP 갭이라는 게 있어요. GDP 갭은 뭐냐면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합니다. 이 GDP 갭은 향후에 이 나라의 그 성장 속도나 질을 말하는데 IMF가 예상하기를 미국과 캐나다만 잠재 성장률을 넘어가는 성장을 할 거로 보여줘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빨간 거 2개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만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아래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아래에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요. 미안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높을 때 나타납니다. 결국 미국하고 캐나다 빼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인데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실질적으로는 과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시장이 점점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자, GDP 갭이라는 건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차별된 게 왜 나타나냐? 미국이 원탑인데
미국이 원탑인데 요즘 원픽이라 그러나요? 예, 원픽인데 원탑인데 얘의 효과를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이 좋아질 때 따라서 좋아지는. 근데 그 낙수 효과가 옛날엔 글로벌리 나타났었어요. 지금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이버전트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근 한 달 동안 환율이 이 상황에서 강세를 띈 나라들이 낙수 효과를 누리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왜? 경기가 좋아져야 환율이 강화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뽑을 수 있는 나라는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정도다. 결국 현재 신흥국 중에서 1차, 1단계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요 정도. 그럼 언제? 나머지 신흥국을 전체적으로 투자할 때는 언젠가요? 예, 미국만 좋아지는, 경기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고 나면 글로벌 좋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신흥국을 투자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브라질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잖아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빠져나올까요? 예,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제가 경험했던 실적 장세 앞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했죠.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중국을 침몰시킬 뻔했고 2016년도 2월 달에 중국 부도서까지 나왔던 이유는 미국만 좋아졌더니 돈이 중국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부채가 확 부상됐던 때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에 중국이 오르지 못하죠, 사실은. 왜요? 미국 금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입니다. 과거에 똑같이 미국만 좋아지면 중국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관리에 들어갔죠. 그게 뭐예요? 조금씩 긴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도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중국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 될 거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낙수 효과가 부분적이다. 이유는 뭐냐? 백신 때문이다. 이유는 뭐냐? 수출 때문이다. 지금 신흥국 중에 살아남고 좋은 곳은 미국 수출 점유율이 높은 데들. 예, 한국, 대만인 거죠, 뭐. 반도체가 지금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분쟁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투자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이혼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언제든지 화합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봐야 할 포인트는 인텔이란 데가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최근에 22조 투자해서 하겠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인텔이 자의로 할 상태는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의 기사에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2020년 7월입니다. 2020년 7월 26일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인텔 쇼크. 미 반도체 산업 패권 시대 종말. 무슨 얘기냐면 인텔이 그 제작을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7세대 관련해서 수율이 너무 안 나와서 본인들이 제작하는 거 포기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7월 달에 포기했는데 갑자기 또 선언을 하는 바보는 없죠. 이때 다 검토했어요. 그리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된대요.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하겠어요? 자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백악관이 개입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겁니다.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인텔은 반도체에 진출하는 겁니다. 이 국방수권법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연방정부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텔이 적자를 내도 인텔에 돌아가지 않고 국방부, 연방정부의 자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려왔죠.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 파운드리 시장을 재편하려는 겁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54%, 실제 조금 더 높아요. 삼성전자 17%, UMC, 요번에 상장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이거 미국 회사입니다. 얘도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상장해요. 그리고 미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 중국의 SMIC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구도가 깨지고 인텔이 들어오게 되겠죠. 2년쯤 뒤에는 미국의 기업 고객들은 제작을
인텔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TSM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는 거죠. 예. 그래서 위협입니다. 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기존에도 이번에 이 반도체의 미국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낸 데가 사실상 이 인텔이 개입되는 DARPA라는 이게 뭐냐면 이 ASIC이라는 칩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또 AI에 대해서 뺏기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낸 거예요, 최근에. AI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생긴 게 아까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데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TSMC, 삼성, 다 미국에다 공장 6개, 그 다음에 3곳을 더 고려하고 있다. 이거 울며 겨자 먹기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화상에 소집됐어요. 사실 초청이라고 이렇게 이게 나왔지만 모두가 호출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된 거예요. 들어가면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거절할 수는 없죠. 제가 들어보기에는 이 호출이 지난주에 나왔나 봐요. 주말에 출근했습니다. 삼성. 결정 못 내리겠죠. 어려운 문제라서. 이랬어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생산에 예전에는 37%까지 갔는데 지금 12%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고요. 인프라 계획 안에 그래서 500억 달러를 아예 배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통해서 연방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중국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밸류체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동을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중국에 대한 투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돼서도 동일하게 1250억 달러에 대한 중국 자체 계획이 있다. EU도 67조 원을 투입해서 밸류체인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전쟁은 반도체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시설은 보시면 당연히 한국, 대만 위주로 되어 있죠. 보시면 그거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택했다가 이제 중국한테 까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밸류체인을 중국에다 만들든 미국에다 만들든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게 부품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한 2년 정도 반도체 부품은 무조건 호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반도체 부품들이 좋습니다. 부품이 뭐 있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코덱스 반도체만 넣어놨지만 타이거도 똑같습니다. 타이거 반도체라는 반도체 섹터 ETF도 똑같이 이제 같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SK 하이닉스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만 다르니까, 요게 한국의 반도체 부품들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어떻게 되든 미국이 어떻게 되든 실제로 밸류체인을 자국 내에 만들려면 무조건 반도체 부품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반도체 부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ETF를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 건 이해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반도체 부품에 대한 투자는 아주 좀 명확한 투자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면에서는 방법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품주를 투자하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라, 물론 투자하셨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하신 부분들은 여전히 갖고 계시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그 장비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소재나 산업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보시면 최근에는 소재 주가, 인터내셔널 페이퍼, 알코아라든지 산업재, 허니웰이라든지 캐터필러 같은 것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얘네들이 이 소재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또 많이 들어있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인프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재 산업재를 왜 이렇게 지목을 해놨냐면, 실제로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주들이 더 많이 오르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이나 ASML이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데가 반도체 실제 완성보다 더 올랐어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는 저희가 ET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지만 굉장히 지금 고점 영역에서 별로 안 빠진 채로 한 달을 보냈어요. 원래 조정을 할 때도. 이유를 보면 글로벌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SML은 뭐 독점이어서 아니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 주가가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완성 반도체 관련주보다 더 높아요. 이유가 뭐냐? 소재, 그러니까 산업재 이런 쪽으로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만들어가고 있는 밸류체인이라는 거는 전부 소재, 산업재 산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투자했던 소재, 산업재 기업들이 저희는 미국에 국한된 걸 투자했는데, 예, 그 외에도 중국이나 한국의 소재 산업 관련해서도 호황을 맞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장비주, 소재 산업주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고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 주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ETF 기준으로 보면 40%는 빠진 것 같아요. 예. 40% 빠졌으니까 사실 뭐 원래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별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인페이지라는 회사고요. 실적, 분기별 실적, 그 다음에 출하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업 점유율 1등, 예, 이런 것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합니다. 실적 추이가 엄청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썬런도 마찬가지, 태양광 쪽 두 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얘도 신규 설치량이 지금의 속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텍사스 재해가 나고 나서 더 많이 반영됐고, 주거용 태양광 설치 업체 점유율로 보면 이렇게 아주 독보적으로 1위 업체죠. 근데 1위기만 한 게 아니라 매출이나 그 다음에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저런데도 40%가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시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에서 향후 실적 장세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금리,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드렸는데, 그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설명들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우려감처럼 시장을 뒤흔들 요인이 아닐 거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이 만약에 오해를 해서 지나간 금리의 스트레스 때 장이 조정을 한 것처럼, 만약의 경우 투자 그 효율성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재투자,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했는데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 이랬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나간 3달 동안의 조정은 어떤 조정이었냐면 투자해야 되는 조정이었죠. 왜? 지금 다 고점을 갔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40%가 떨어졌으면 추세가 바뀐 게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전쟁 얘기를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계속 1년, 2년, 3년을 지배할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재나 산업재 같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영원한 테마 있죠. 요번에도 아까 제가 어닝 말씀드릴 때 IT, 그 다음에 헬스케어의 어닝이 훨씬 좋잖아요. 예. 실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술 기반의 회사들의 실적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붕괴되는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면 시장이 오해해서 빠지는 거면 그 상황은 어떤 걸까요? 투자해야 되는 기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이후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난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실제 팩트는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전 좀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대로 놔둬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제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지진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차곡차곡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특별히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항상 이제 주가를 보니까 사이버 보안 기업들 엄청나게 매출이나 이런 게 증가하고 있는데 얘도 주가 조정 한 20% 이상 했더라고요. 이번에 회복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뭐 그렇게 크게 회복이 안 됐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계속 진전되는 실적 장세나 그 다음에 이 장에서 이 산업이 절대 작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작아질 수 없는 산업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과연 떨어질 수 있느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오늘 제가 반도체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 산업,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확신처럼 어떤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을 때 그 산업의 주력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체크해 가면서 안심하고 좀 보유해 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시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장기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지, 그렇고 그 내가 투자한 기업들, 뭐 ETF로 하셨다면 그 ETF들이, 그 기업들이, 종목들이 그 산업에서 아주 주요한 기업들인지, 정말 가치 있고 성장하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값이 떨어지는 건 참을 수 있죠. 값은 좀 과하게 반영되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거의 제 기억에 한 달 내에 한 30%는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뭐 너무 신났겠죠. 예, SK가 투자한 플러그 파워인가요? 뭐 그런 거면 하루에 10몇 %씩 오르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격이 앞서갔던 거고요. 가격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잡고 이제 천천히 가치, 실적과 기업 가치와 같이 가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산업이 길게 갈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막 장이 불안할 땐 또 사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제가 장이 이제 안정기로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하기 더 좋은 거는 팍 빠졌을 때이긴 하지만 그럴 때 되게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꾸준히 지금이라도 분할해서 추가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